아직도 모르겠어요? 내가 누군지. 날 잊고 잘 살았나 봐. 엄마가 10살 때 날 버린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엄마를 잊은 적이 없어. 정말 그럼 네가 그때 맞아. 나야. 엄마가 35년 전에 보육원 앞에 버리고 간 영희. 영희 정말 내 딸 영희가 맞니? 어디 얼굴 좀 보자. 내 딸 얼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에 큰 여운을 남길 것입니다. 이제부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던 나의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어렸을 적 나는 보육원에서 자랐다. 부모 없는 아이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보살피는 곳, 흔히 고아원이라 불리는 곳이다. 거기에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져 부모 얼굴조차 모르는 아이들도 있었고, 돌아오지 않는 친부모를 기다리는 아이들도 있었다. 어떤 아이들은 부모에게 맞고 도망쳐 온 경우도 있었다. 나는 비교적 늦게 보육원에 들어왔다. 그래도 10살까지는 엄마가 나를 키워주었다. 아빠 얼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태어났을 때부터 내 옆에는 오직 엄마 정순만 있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아빠 없이 자랐다. 엄마는 혼자서 나를 키우기 위해 온갖 일을 했다. 새벽부터 나물 장사를 하고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손이 트고 갈라져도 몸이 지쳐도 쉬지 않았다. 가끔 술을 드신 날에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너 키우려고 몸 파는 일 빼고 다 해봤어. 그런데 왜 이렇게 살아도 이놈의 가난은 나를 떠나질 않니?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가만히 울었다. 나는 어린 나이에도 그런 엄마를 보며 일찍 철이 들었다. 나는 학교보다 돈을 벌고 싶었다. 빨리 어른이 되어 엄마를 쉬게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엄마는 어른이 되기까지 기다릴 힘이 없었나 보다. 그해 겨울 살던 단칸방에서 월세가 6달이나 밀려 결국 집주인에게 쫓겨났다. 우리는 작은 보따리 몇 개만 들고 버스를 탔다. 나는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어디가? 엄마는 나를 보며 웃었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날 우리는 중국집에 갔다. 나는 아무리 졸라도 절대 사주지 않던 짜장면과 군만두를 먹었다. 어린 마음에 그게 웬 떡이냐 싶어서 허겁지겁 먹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맛이었다. 엄마는 자기 것은 시키지도 않고 내가 먹는 걸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다. 나는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도 먹어.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 다 먹어. 엄마는 배불러. 엄마는 그저 웃었다. 하지만 나는 그 눈웃음 너머로 엄마의 지친 얼굴을 보았다. 그렇게 밥을 먹고 우리는 다시 버스를 탔다. 날이 저물어 캄캄해질 즈음 버스에서 내려 한 건물 앞으로 갔다. 엄마는 내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가웠다. 영희야, 엄마가 배가 너무 아파서 잠깐 화장실에 다녀올게. 여기서 기다릴 수 있지? 나는 순간 무서웠다. 밤이 깊었고 길에는 가로등 하나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엄마,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엄마는 갑자기 무서운 얼굴이 되었다. 안 돼. 여기서 꼼짝 말고 있어. 엄마가 안 오면 저기 안으로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어. 알았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엄마가 손을 놓고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대로 떠나버렸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밤이 깊어갔다.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다. 새벽이 오고 건물 안에서 어른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떨고 있던 작은 아이를 발견한 건 보육원 선생님들이었다. 얘, 너 이름이 뭐니? 6살이야? 엄마는 어디 갔니? 질문이 쏟아졌다. 그러나 영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엉엉 울기만 했다. 10살. 어린 나이였다. 그러나 엄마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을 모를 만큼
어린 나이는 아니었다.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엄마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보육원에서의 삶은 차분한 듯 흘러갔다. 영희는 특별한 아이는 아니었다. 보육원에서는 가끔 입양을 원하는 부부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좋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아이를 고를 때는 마치 애완동물을 고르듯 했다. 나이가 어릴수록, 얼굴이 예쁠수록, 성격이 밝을수록 더 빨리 입양됐다. 영희는 애교도 없고 어두웠다. 그래서 아무도 그녀를 원하지 않았다. 결국 성인이 될 때까지 그곳에서 자랐다. 그래도 다행이었다. 보육원의 친구들은 좋았다. 선생님들도 친절했다.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엄마와 살 때처럼 굶지는 않았다. 원장님은 딸처럼 대해주었다. 그러나 아무리 다정해도 그들은 부모가 아니었다. 영희의 가슴 속에는 항상 텅 빈 구멍이 있었다. 그 누구도 메울 수 없는 공백이었다. 밤마다 엄마를 떠올렸다. 기억을 지우려 애썼다. 자식을 버린 여자는 엄마가 아니야. 잊자. 다 잊어. 나는 엄마도 아빠도 없는 거야. 그렇게 되뇌며 울다 잠든 밤이 얼마나 많았는지 셀 수도 없었다. 그리고 성인이 되었다. 자립지원금을 받고 보육원을 나왔다. 하지만 바깥 세상은 보육원보다 더 차가웠다. 변변한 기술도 학력도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일을 구하는 것, 월세를 내는 것, 끼니를 해결하는 것. 모든 게 쉽지 않았다. 엄마가 없었던 날처럼 세상은 여전히 내게 불친절했다. 결국 나는 엄마의 뒤를 따라 남의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게 되었다. 그 일만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지만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어릴 때 보고 배운 것이 그것뿐이었다. 엄마가 부엌에서 허리를 숙이고 일하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다.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조용히 숨을 고르던 뒷모습. 나는 어른이 되었고 어쩔 수 없이 같은 길을 걷고 있었다. 장사를 하거나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일은 나와 맞지 않았다. 사람을 대하는 일이 서툴렀다. 말수가 적었고 어색하게 웃는 일이 버거웠다. 다행히도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주인 부부를 만나 비교적 편하게 일할 수 있었다. 숙식을 제공해 주지 않아 고시원에서 지내야 했지만 보수도 나쁘지 않았고 일도 익숙해졌다. 하루하루가 반복되었고 나는 불평 없이 주어진 일을 해나갔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출근해서 집을 정리하고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고 있었다. 무심코 칼질을 하던 손이 멈췄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주인 부부는 이미 출근한 뒤였다. 문 앞에 택배라도 놓고 가려나 싶어 가만히 있었지만 초인종은 끊이지 않고 울렸다. 딩동, 딩동. 망설이다 인터폰을 켰다. 화면 속에는 한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누구세요? 남자가 말했다. 짜장면 배달입니다. 짜장면? 나는 순간 멍해졌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덧붙였다. 그릇이 밖에 없길래 가져가려고 했는데 오늘은 안 보이네요. 그제야 기억이 났다. 싱크대에 놓인 그릇 2개. 아마 어젯밤 주인 부부가 시켜 먹고 내놓는 것을 깜빡한 모양이었다. 나는 황급히 싱크대에서 그릇을 꺼내 들었다. 손에 묻은 물기를 대충 닦고 서둘러 문을 열었다. 문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다. 나는 얼른 그릇을 내밀었다. 죄송해요. 여기 일하는 사람인데 어제 사모님이 시키신 것 같아요. 그릇 내놓는 걸 깜빡하셨나 봐요.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다. 이상하게도 가만히 오래. 나는 순간적으로 그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인터폰 화면에서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또렷한 눈매와 곧은 코, 어딘지 낯익은 듯한 얼굴선. 잘생겼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아주 오래전 한 번쯤 본 적 있는 얼굴을 다시 마주한 기분. 어디서 본 걸까? 꿈속이었을까? 그는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짧은 정적. 내 손끝이 서늘하게 식어갔다. 고맙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릇을 그의 손에 쥐어 주었다. 손끝이 살짝 스쳤다. 따뜻한 온기. 남자는 다시 한번 나를 응시하더니 천천히 몸을 돌려 걸어갔다.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문을 닫고 돌아서면서도 그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고시원의 작은 창문 틈으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디서 본 걸까? 왜 낯설지 않았을까? 아주 오래전 한 번쯤 나는 그를 알았던 걸까? 며칠이 지나고 주말이 되었다. 주어진 일상을 벗어나고 싶었다. 몇 번이고 손안에서 굴리던 명함. 남자가 건넸던 중국집 명함이었다. 가보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좁은 골목을 따라가다 멈춰섰다. 유리문 너머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직원용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자는 내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벌떡 일어났다. 왔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잠시 나를 보더니 묻는다. 먹을래요? 나는 또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곧 짜장면 한 그릇을 내왔다. 그리고 탕수육, 잡채, 꽃빵까지. 테이블 위에 음식들이 가득 차올랐다. 나는 당황한 얼굴로 말했다. 제가 시킨 건 짜장면인데요. 남자는 담담하게 대꾸했다. 서비스 준다고 했잖아요. 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중국집 서비스라고 하면 군만두 몇 개 정도일 줄 알았는데 이건 너무 많아요. 다 못 먹어요. 그때였다. 계산대에서 지켜보던 중년 남자가 나직이 웃었다. 먹으면 싸줄게. 부담 갖지 마요. 우리 친절이가 여자한테 이렇게까지 해준 적이 없는데. 사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남자는 얼굴을 새빨갛게 물들였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남자는 소리쳤다.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이 그대로 드러났다. 나도 얼굴이 화끈거렸다. 말이 없어진 채 젓가락을 집어들었다.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다. 그러나 싫지는 않았다. 식사가 끝나고 남자는 조심스럽게 내게 연락처를 물었다. 나는 망설이다가 결국 핸드폰 번호를 건넸다. 그리고 다음 날 남자는 내게 물었다. 시간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영화 보러 갈래요? 나는 또다시 망설임 없이 수락했다. 그날 본 영화가 무엇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스크린보다 내 옆에 앉아있던 그에게 온 신경이 쏠려 있었다. 그것만은 확실히 기억한다. 그렇게 우리는 몇 번 더 만났다. 영화를 보고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그리고 반년 뒤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살기 시작했다.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우리는 부부가 되었다. 빠르다면 빠른 결혼이었다. 첫 남자친구가 그대로 평생을 함께할 짝이 되었다.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친구들이 너무 성급한 게 아니냐며 걱정했지만 나는 되도록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었다. 남편이 알면 알수록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더는 외롭게 살고 싶지 않았다. 엄마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보란 듯이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 남편, 내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린 시절의 외로움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그것은 복수라기보다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다짐 같은 것이었다. 다행히 남편은 내 외로움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다. 혼인신고를 하고 돌아온 날 밤 그는 나를 끌어안고 말했다. 이제 내가 당신 남편이자 가족이야. 부모도 오빠도 가진 것도 없고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 수는 없을지도 몰라. 평생 호강시켜 주겠다. 그런 말은 못하겠지만 그가 숨을 고르고 덧붙였다. 그래도 하나만 약속할게.
당신을 외롭게 하지는 않을 거야. 끝까지 함께 할게. 그 말에 나는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가슴 한쪽이 뻥 뚫린 채 살아온 시간들이 그제야 채워지는 기분이었다. 결혼 생활은 행복했다. 남편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시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었다. 하지만 가난은 늘 우리를 따라다녔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손을 맞잡고 버텨도 가난은 좀처럼 우리를 놓아주지 않았다. 돈을 조금 모으나 싶으면 시부모님이 아프고 어렵게 집을 구하면 이사를 해야 했고 아이가 태어나고 병원비가 나가고 돈이 새어나갈 일들은 끊임없이 생겼다. 남편은 중국집 배달 일을 그만두고 일식집 보조로 들어가 요리를 배우고 있었지만 월급은 채 80만 원도 되지 않았다. 그걸로 내 식구가 살아가는 건 버거운 일이었다. 아이들이 조금 자란 뒤 나는 다시 식모 일을 시작했다. 조금씩 형편이 나아지는 듯했다. 하지만 하늘은 우리의 안간힘을 비웃기라도 하듯 잔인한 비극을 던졌다. 그날은 비가 억수처럼 쏟아지던 날이었다. 남편이 퇴근길에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 지금이야 골목골목마다 CCTV가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것이 흔하지 않았다. 목격자도 없었고 결국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어마어마한 병원비를 감당할 길이 없었다. 우리는 급한 불만 끄고 남편을 퇴원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 참담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남편은 살아 있었다. 그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 빠르게 퇴원한 탓일까? 남편은 사고의 후유증으로 왼쪽 다리를 잘 쓰지 못하게 되었다. 외출할 때면 목발이 필수였다. 그리고 결국 일식집에서도 해고되었다. 그날 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방 한 구석에 앉아 있었다. 한쪽 다리를 뻗은 채 묵묵히 벽을 바라보았다. 비 오는 소리가 창문 너머에서 희미하게 들렸다. 나는 조용히 그의 곁에 앉았다. 당신 괜찮아?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만히 그의 손을 잡았을 때 나는 알았다. 그의 손끝이 차가웠다. 나는 그 손을 꼭 쥐었다. 어린 시절 보육원의 차가운 창틀을 붙잡고 엄마를 기다리던 내 손처럼 다시는 혼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긴 시간이 흘러갔다. 남편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우리는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나는 그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그 두려움조차 함께 견뎌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가난은 끝나지 않았다. 슬픔도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사랑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 나는 순식간에 가장이 되었다. 남편과 두 아이를 책임지는 사람. 남편의 수입이 끊겼고 내가 벌어들이는 돈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했다. 월세, 관리비, 아이들 학교, 급식비, 보험료까지 내 손에서 나가야 할 돈들은 끝이 없었다. 결국 나는 식모 일을 그만두기로 했다. 일하는 시간에 비해 보수가 많지 않았고 이대로는 버틸 수 없을 것 같았다. 대신 공장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 대리운전이라도 하려고 했다. 남자들처럼 밤을 새우며 도로를 달려야 할지도 몰랐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마냥 죽으라는 법만은 없는 것 같았다. 그런 사정이 있는 줄 몰랐네요. 그날 내가 일하던 집 사모님이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무슨 말이 이어질지 몰라 조용히 기다렸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한숨을 쉬었다. 이제 와서 뭐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혹시 아직 일자리 찾고 있으면 간병인 해볼 생각 없어요. 간병인이요? 우리 남편 거래처 분의 숙모가 이번에 풍으로 쓰러졌어요. 그런데 가족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분이래요. 그래서 숙식하면서 환자를 돌봐줄 간병인을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4시간 케어해야 해서 힘들긴 하겠지만 보수는 나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한 달 월급이
지금 당신이 받는 돈의 2배는 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숙식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아이들과 떨어져야 한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남편도 목발을 짚으면 혼자 움직일 수 있었지만 그래도 완전히 나 없이 지낼 수 있을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게요. 남편과 아이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남편은 처음에는 말이 없었다. 식탁 위에 놓인 차가운 밥그릇을 바라보면서 내가 먼저 무너질까봐 조용히 내 얼굴을 살폈다. 괜찮겠어. 나는 괜찮다고 말했다. 이게 우리 가족을 위한 최선이라고.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아이들이 잠든 뒤 남편 옆에 가만히 앉았다. 오랜만에 우리는 손을 잡고 잠들었다. 다음 날 나는 간병을 위해 그 집으로 향했다. 그곳은 교외에 있는 대저택이었다. 돌로 만든 높은 담장이 있었고 정원은 이른 봄의 습기를 머금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은 놀라울 만큼 조용했다. 오셨네요. 나를 맞이한 건 중년의 가정부였다. 그녀는 나를 거실로 안내했다. 집안은 깨끗했지만 기묘하게도 사람이 사는 흔적이 느껴지지 않았다. 환자분은 어디 계세요? 안방에요. 아직 자고 계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내게 환자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다. 올해 72이세요.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사셨는데 그 후로도 사업을 하면서 꽤 성공하셨죠. 자식도 없고 가족도 없고 돈은 많지만 그걸 쓸 사람이 없어요. 나는 그녀의 말을 곱씹었다. 물려받은 재산이 꽤 크다고 들었어요. 가정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분이 하던 사업을 정리하면서 남은 자산만 해도 수백억이라더군요. 이 집도 그렇고 인근에 사둔 땅만 해도 300억이 넘는다던데. 나는 순간적으로 숨을 삼켰다. 돈은 많았지만 그것을 함께할 가족은 없었다. 이 넓은 집에서 그녀는 오랫동안 혼자였다. 몸 상태는 어떤가요? 반신불수예요. 말도 거의 못하시고.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가족 없이 혼자서 3층의 대저택에 사는 노인. 병에 걸려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몰랐다. 아니나 다를까 저택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식모살이를 하며 웬만한 부잣집은 다 가보았다고 생각했지만 그곳들은 이 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압도적인 규모가 느껴졌다.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었다. 고풍스러운 대리석 계단, 끝이 보이지 않는 복도, 층마다 다르게 꾸며진 샹들리에가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방만 해도 10개가 넘었고 드넓은 정원에는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았다. 그 거대한 저택에 사는 사람은 단 3명뿐이었다. 몸을 온전히 쓰지 못하는 사모님, 사모님에게 신세를 지고 있는 조카, 그리고 그의 아내, 그리고 이제 나까지 그 텅 빈 공간을 채우게 된 것이었다. 나를 고용한 사람은 조카였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웬만한 직장인보다 차려입었지만 어딘가 초라한 느낌이 들었다. 돈은 많아도 그가 입고 있는 옷과 시계, 말투에서 억지스러움이 묻어났다. 내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냥 편하게 사장님이라고 부르면 돼요. 그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옆에 서 있는 아내를 가리키며 덧붙였다. 이쪽은 우리 와이프, 작은 사모님이라고 부르면 되고. 나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작은 사모님. 목구멍이 포도청이었다. 보셨겠지만 우리 숙모님이 풍을 맞아서 몸을 제대로 못 써요. 그가 한쪽 입술을 비틀며 웃었다. 마치 이 상황이 흥미롭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숙모의 팔과 다리가 돼서 잘 보살펴 드려야 해요. 나는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말투에는 어딘지 모르게 묘한 불편함이 섞여 있었다.
그 옆에 서 있던 작은 사모님도 마찬가지였다. 겨우 20살쯤 되어 보였다. 마치 누군가의 딸처럼 어린 얼굴. 하지만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서 있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모님이었다. 내가 돌봐야 할 사람. 그녀는 나뭇가지처럼 가느다랬고 머리는 백발로 성성했다. 얼굴에 주름이 깊었고 몸 한쪽을 거의 쓰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흐리지 않았다. 그 눈빛이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움직였다. 앞으로 잘 부탁해요. 어눌한 말투. 그럼에도 진심이 느껴지는 말이었다. 나는 조용히 손을 모으고 인사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모님. 사모님은 까탈스럽지 않았다. 의외였다. 큰 부잣집일수록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하지만 그녀는 내 손을 붙잡으며 고맙다고 말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돌보았다. 책을 찾아가며 풍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 주었고 맑은 공기를 마시면 좋다고 해서 휠체어에 태워 정원을 돌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모님의 안색이 좋아지는 것이 눈에 보였다. 어느 날 그녀가 내 손을 붙잡았다. 고마워, 고마워. 그녀는 몇 번이고 반복했다. 아이처럼. 나는 그 순간 목이 메었다. 아무런 혈연도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했다. 그날 사모님은 대뜸 내 손에 돈을 쥐어 주었다. 이건. 나는 당황해하며 손을 뻗었다. 됐어요, 사모님.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천천히 말했다. 내 딸 같아서 그래. 나는 순간적으로 숨을 삼켰다. 이 늙은이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나는 거절했지만 그녀는 끝까지 내 손에 돈을 쥐어 주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받았다. 단순한 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다.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다. 내 딸 같아서.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 집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늘 밖으로만 돌던 조카 부부가 그날따라 나를 불렀다. 그동안 얼굴 한 번 보기 어려웠던 사람들이다. 나는 순간 기대했다. 사모님의 건강이 내가 온 이후로 확연히 좋아졌으니 혹시 보너스라도 주려나 그런 상상을 했다. 하지만 그런 기대는 한순간에 부서졌다. 조카, 그러니까 사장님이 나를 보자마자 기가 막힌 말을 꺼냈다. 숙모님 건강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다면서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담배를 문손을 들어 올리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그 아주머니가 따로 한의원에서 지어온 약을 드셨다면서요? 그랬더니 그렇게 좋아지셨다고.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없었다. 이상한 오해를 하는 건가 싶었다.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이상한 약이 아니에요. 그 한의원에서 한의사님이 직접 지어주신 겁니다. 연예인들이나 국회의원들도 많이 다니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텔레비전에도 나온 적 있고요. 혹시 의심스러우시면 사장님이랑 작은 사모님도 같이 가보셔도 됩니다. 사장님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는 곤혹스러운 듯 나를 보더니 피식 웃었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요. 나는 그제야 어렴풋이 깨달았다. 이 대화가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아무튼 그 약은 이제 그만 들이세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사모님의 건강이 나아지고 있는데 왜 약을 끊으라고 하는 걸까? 나는 말없이 그의 표정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다. 무슨 이유라도 있나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그때 옆에 서 있던 작은 사모님이 나지막이 말했다. 계속 먹이면 해고인 줄 아세요.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네. 그녀는 불쾌한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사장님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녀는 더는 말할 가치도 없다는 듯 손끝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제야 알 것 같았다.
사모님이 건강을 되찾는 걸 이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다는 걸 나는 숨을 삼켰다.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부터 느꼈던 기묘한 불편함. 그 감각이 지금 선명해졌다. 나는 이 집에서 사모님을 돌보기 위해 고용된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걸까? 그들이 내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내가 한 말은 그 한마디였다. 방으로 돌아왔지만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다. 사모님의 건강이 좋아지는 것이 그들에게는 좋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까?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 의문은 저택에서 일하던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를 통해 풀렸다. 아주머니는 어느 날 부엌에서 나를 흘끔거리며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그 나이 먹고 그렇게 순진하게 살면 어떻게 하냐는 듯한 얼굴이었다. 딱 보면 모르겠어요? 저 조카 부부가 큰 사모님 재산 노리고 있는 거잖아. 나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아주머니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 사모님이 이미 재산 반쯤은 저 부부한테 물려줬을걸요. 근데 저 사장님이란 작자는 사업할 줄도 모르고 하는 일마다 말아먹는다잖아요. 작은 사모님이란 사람도 엄청 사치스럽고 저러다 재산 다 말아먹을 판이지. 나는 말없이 아주머니의 얼굴을 바라봤다. 솔직히 저 사람들 속으론 사모님이 얼른 죽길 바라고 있을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내가 이 집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제야 정확히 알게 되었다. 그들이 나를 고용한 건 사모님을 진정으로 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사모님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아니, 어쩌면 더 나빠지길 바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모님이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약봉지를 그대로 들고 들어가면 눈에 띌 것 같아. 나는 약을 하나하나 음료수 병에 담아왔다. 몰래 아무도 모르게 풍에 좋다는 마사지를 해드렸고 체조도 시켜드렸다. 하루라도 더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사모님의 안색은 점점 좋아졌다. 왕진을 온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라는 말을 할 정도였다. 그리고 그 기적은 조카 부부의 신경을 건드렸다. 그들은 날 따로 불렀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작은 사모님이 내 얼굴을 향해 무언가를 던졌다. 하얀 봉투였다. 종이가 흩어지며 바닥에 지폐가 우수수 쏟아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작은 사모님은 두 팔을 엇갈리며 나를 내려다보았다. 당신 해보니까 괜찮지? 그 돈 받고 나가. 나는 가만히 바닥에 떨어진 돈을 보았다. 사장님도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미안하지만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간병인을 쓰려고 해요. 나는 천천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이제야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이 나를 쏘아보는 눈빛을 천천히 마주하다가 입을 열었다. 무슨 이유로 저를 해고하신 거죠? 작은 사모님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노동청에 바로 신고할까요? 작은 사모님이 부들부들 떨며 나를 노려보았다. 그리고는 손을 번쩍 들었다.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나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손이 그대로 나에게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순간 사장님이 그녀를 막아섰다. 이러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사장님은 불편한 얼굴로 작은 사모님의 손을 내려놓게 했다. 퇴직금 넉넉하게 줄 테니까 그냥 나가요.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말했다. 그럴까요? 그들은 나를 쳐다봤다. 나는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다. 과연 사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작은 사모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지금 바로 올라가서 사모님께 여쭤볼게요. 조카분이 제가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면서 해고하겠다고 하는데
사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장님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아주 짧은 순간 나를 때릴 듯한 눈빛을 보였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주먹이 날아올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결국 손을 들어 올리지 않았다. 알겠어요. 보는 앞에서 없던 걸로 합시다. 나가보세요. 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그리고 한 걸음씩 방을 나왔다. 곧장 사모님의 방으로 올라갔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는 소리를 듣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어디 갔다, 이제 와. 사모님의 목소리는 나지막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벌써 저녁 드실 시간이네요.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제야 긴장했던 어깨를 풀었다. 사실을 말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하지 않기로 했다. 아픈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해서 무엇하나. 그녀가 알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면 내가 끝까지 감당하는 편이 나을지도 몰랐다. 나는 다시 부엌으로 내려가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 뒤로 조카 부부는 나를 몇 번이나 더 불렀다. 그들의 태도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처음에는 은근한 압박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놓고 사모님을 방치하라는 요구로 바뀌었다. 혹시 그 약 아직도 먹이고 있는 건 아니죠? 사장님이 나지막이 물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답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내 반응을 살피며 희미하게 웃었다. 너무 정성껏 돌볼 필요 없어요. 그는 담배를 입에 물고 가볍게 연기를 내뿜었다. 어차피 살 만큼 사신 분이고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할 게 없잖아요. 숙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동안 간병했던 노고를 생각해서 섭섭지 않게 챙겨드릴게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마치 흔한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것처럼. 나는 그 말에서 짐승의 냄새를 맡았다. 나는 그날부터 조카 부부가 나를 부를 때마다 몰래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켰다. 이것이 언제 어떻게 쓰일지는 몰랐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할 순간이 올 것만 같았다. 그리고 내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날 저녁 사모님의 식사가 늦어지고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벌써 식사를 들고 위층으로 올라갔을 시간이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주방으로 향했다.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나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랐다. 왜 그렇게 놀라세요? 아직 저녁 준비 안 됐어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사모님이 배고프다고 찾으시는데요. 아주머니는 헛기침을 하더니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아, 다 됐어요. 이제 그릇에 담기만 하면 돼요. 그녀는 전복죽 냄비를 가리키며 말했다. 사모님이 좋아하는 전복죽이에요. 그러나 그녀가 쟁반을 내미는 순간 나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모든 감각이 날카롭게 깨어났다. 무슨 일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아주머니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그 미세한 망설임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어요. 하지만 그녀는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한 걸음 다가갔다. 아주머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던 아주머니는 결국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은 내가 아까 잠깐 화장실 다녀오면서 봤는데 작은 사모님이 저 냄비에 뭘 넣더라고.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곱씹어졌다. 나는 아주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뭐라고요? 아주머니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독인 것 같아. 그 순간 모든 것이 선명해졌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이 죽 버리고 새로 끓여주세요. 아주머니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다. 새로 끓여주세요. 지금 당장.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쟁반을 내려놓고 그대로 위층으로 뛰어올랐다. 사모님의 방문을 열자마자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사모님이 침대에 쓰러져 있었다. 사모님, 나는 한 걸음에 달려가 그녀를 붙잡았다.
사모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하지만 그녀는 눈을 뜨지 못했다.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흐르고 있었다. 사모님, 그녀는 희미한 소리를 냈지만 의식이 흐려져 있었다. 나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곧장 아래층으로 달려 내려갔다. 아주머니에게 숨 가쁘게 말했다. 119 불러요. 당장. 아주머니는 허겁지겁 전화기를 들었다. 나는 다시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사모님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끝이 축축하고 차가웠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살아야 해요. 그녀가 이대로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그들 뜻대로 흘러가게 된다. 나는 그녀를 꼭 붙잡았다. 그리고 기도했다. 살아야 해요, 사모님. 조카 부부가 나도 모르는 새 사모님에게 손을 쓴 것이 아닐까. 그 불길한 의심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밖이 소란스러워지자 조카 부부도 방에서 나왔다. 무슨 일이냐며 능청스럽게 묻는 그들. 나는 그 두 사람을 의심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대신 덤덤하게 말했다. 사모님이 쓰러지셔서 119를 불렀어요. 그 순간 나는 보았다. 조카 부부의 얼굴에 스친 회심의 미소를. 그것은 기쁨이었다. 안도감이기도 했다. 마치 그들이 원하던 일이 마침내 이루어진 듯한 표정. 소름이 끼쳤다. 나는 다시 위층으로 올라갔다. 사모님의 호흡이 거칠었다. 조금이라도 편하게 숨을 쉬실 수 있도록 나는 그녀가 입고 있던 실내복의 단추를 풀어드렸다. 그때였다. 그녀의 가슴팍에 깊게 새겨진 긴 흉터가 보였다. 나는 얼어붙었다. 그동안 사모님의 목욕은 다른 도우미 아주머니가 도왔기에 나는 그 흉터를 처음 보았다. 그것을 본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흉터를 나는 35년 전에도 본 적이 있었다. 그건 엄마의 흉터였다. 과거. 나는 그때 10살이었다. 엄마는 술에 취한 남자에게 칼을 맞고 병원에 실려갔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성의 없이 봉합된 상처는 흉터로 남았다. 울퉁불퉁한 번개 모양의 깊은 자국. 나는 그 흉을 기억했다. 아주 선명하게. 아닐 거야. 그냥 흉터만 똑같은 거겠지. 아무리 부정해도 사모님의 얼굴 위로 엄마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숨이 막혔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때 구급차가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사모님을 들것으시었다. 조카 부부는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입가에는 여전히 희미한 미소가 남아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이 견딜 수 없었다. 같이 가겠습니다. 나는 구급대원들에게 말했다. 그들은 잠시 망설였지만 끝내 수락했다.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사모님의 손을 꼭 쥐었다. 그녀의 손끝은 차가웠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 있었다. 다행히 사모님의 병명은 단순 감기였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조카 부부가 정말 약을 탄 게 아닐까 의심했지만 의사는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 탓에 면역력이 떨어져 몸이 놀란 것뿐이라고 말했다. 며칠만 지켜보고 경과가 좋으면 퇴원해도 된다고 했다. 나는 그제야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리고 그쯤 나는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를 통해 사모님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확인했다. 그 이름, 그 나이, 그 모든 것이 내가 35년 전 보았던 엄마와 정확히 일치했다. 사모님이 정신을 차리자마자 그녀가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나였다. 덕분에 살았네. 고마워. 그녀는 흐릿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 손을 꼭 쥐었다. 하지만 그녀는 내가 누구인지 몰랐다. 내가 35년 전 그녀가 버린 딸이라는 걸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럴 만도 했다. 나는 이제 10살짜리 꼬마가 아니었다. 40대 중반의 여자가 되었고 보육원에 들어가면서 이름도 바꿨다. 그녀가 못 알아보는 건 당연했다. 나는 한순간 모든 것을 말할까 고민했다. 그러나
아직 나 자신조차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몰랐다. 그래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침묵을 삼켰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나를 버리고 떠난 엄마가 이렇게 대저택에서 사모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억울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주변의 사람이라고는 자기 재산을 노리는 조카 부부뿐이라는 사실이 안쓰럽기도 했다. 그럼에도 나는 그녀를 정성껏 돌보았다. 병원에 다녀온 이후 그녀는 예전처럼 기운을 차리지 못했다. 나는 삼계탕을 끓이고 홍삼을 챙기고 보양식을 만들었다. 조카 부부는 그런 나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지만 나는 무시했다. 그들의 비아냥거리는 말들도 곁눈질도 그저 묵묵히 사모님을 돌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조카 부부가 웬일로 집에서 저녁을 먹겠다며 일찍 들어왔다. 식탁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짧게 인사를 건넨 뒤 나는 사모님의 식사를 준비해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갑자기 아래층이 소란스러워졌다. 그리고 방문이 벌컥 열렸다. 조카 부부가 문을 밀치고 들어왔다. 당신 지금 우리 숙모한테 뭘 먹이려고 한 거야? 사장님이 내가 들고 있던 밥그릇을 그대로 엎어버렸다. 순간 쟁반이 바닥에 쏟아지며 유리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나는 반사적으로 비명을 질렀다. 이게 갑자기 뭐 하는 짓이에요? 나는 놀라서 물었다. 하지만 사장님은 비웃으며 머리를 흔들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내 앞에 던졌다. 바닥을 구르며 멈춘 그것을 보고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뭐 하는 거냐고. 눈이 있으면 이걸 봐. 사장님은 서늘한 눈빛으로 나를 내려다보았다. 이거 보고독이잖아. 지금 내 방 쓰레기통에서 나왔어. 순간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함정이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조카 부부는 나를 덫에 몰아넣으려 하고 있었다. 너 우리 숙모님 밥에 뭘 탄 거야? 사모님은 침대에 앉아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숨을 가다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가 왜 사모님께 그런 짓을 하겠어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동안 보셨잖아요. 제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 사모님을 돌봐왔는지. 그러나 조카 부부는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사장님이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요즘 세상에 마음만 먹으면 못 구하는 게 어딨어. 네 남편 전에 일식집에서 일했다며. 그런 보고독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었겠지.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다. 너희 부부가 짜고 숙모님을 독살하려 한 거 아니야? 숙모님 죽이고 너랑 내 남편이 눈 깜짝할 새에 도망가려 한 거지. 나는 차갑게 굳었다. 그들이 지금 내 남편까지 엮어 모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참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 내 남편을 모욕하는 그들의 말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방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눈을 부릅떴다. 몸이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멈출 수 없었다. 내가 우리 엄마를 왜 죽여? 내 입에서 엄마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일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다. 먼저 침묵을 깬 건 작은 사모님이었다. 그녀는 비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엄마는 무슨 엄마? 아줌마, 미쳤어요? 그러나 나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사모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 사모님이 아니, 내 엄마가 있는 곳으로. 나는 엄마를 향해 걸어갔다. 방 안은 적막했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신경 쓰지 않았다. 오직 엄마만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직도 모르겠어요? 내가 누군지.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날 잊고 잘 살았나 봐. 엄마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나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엄마가 10살 때 날 버린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엄마를 잊은 적이 없어.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정말 그럼 네가 그녀의 목소리는 흐려졌다. 나는 온몸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눈물이 차올라 시야가 흐려졌다. 맞아. 나야. 내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엄마가 35년 전에 보육원 앞에 버리고 간 영희. 마지막 단어를 내뱉는 순간 감정이 무너져 내렸다. 오열이 터져 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엄마도 나와 함께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기다시피 다가와 나를 끌어안았다. 영희 정말 내 딸 영희가 맞니? 엄마의 목소리는 울음에 젖어 있었다. 그녀는 내 얼굴을 손으로 더듬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디 얼굴 좀 보자. 내 딸 얼굴 좀. 나는 엄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밉기도 했다. 나를 버려둔 채 이렇게 살아온 엄마가 미웠다.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 안쓰럽기도 했다. 너무나 상반된 감정들이 가슴 속에서 부딪혔다. 나는 그저 흐느꼈다. 엄마는 나를 꼭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 미안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엄마가 널 어떻게 잊겠니? 엄마는 울면서 말했다. 보육원 앞에 두고 돌아선 그날 이후로 단 한순간도 널 잊은 적이 없었어. 나는 숨을 들이켰다. 엄마는 계속 말을 이었다. 몇 번이고 찾아가려 했어. 하지만 철없던 때는 먹고 사느라 너무 바빴고 좀 살만해지니까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버렸더라. 엄마는 고개를 떨궜다. 그때 널 찾아가면 내가 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았어. 그녀의 손이 내 어깨를 붙잡았다. 너무 무서웠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래도 자식을 버린 내가 어떻게 두 발 뻗고 편하게 살 수 있겠니? 엄마는 흐느끼며 말했다. 맹세컨대 단 하루도 널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 단 하루도 편히 잠든 날이 없었어. 그녀는 내 손을 꼭 쥐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많이 늙어버린 손. 거칠고 주름이 깊이 패인 손. 하지만 나는 그 손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주 어린 시절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손. 나는 그 손을 가만히 쥐었다. 내가 좀 더 젊었더라면 아마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이미 두 아이의 엄마였다. 그래서 그녀의 말이 이해되었다. 나는 그녀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래도 와야지.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내가 얼마나 엄마를 기다렸는데 늦게라도 와야지. 나는 울며 말했다. 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말했어야지. 엄마는 내 등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맞아. 그녀는 내게 속삭였다. 영선이가 맞아. 이 엄마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엄마를 안았다.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울었다. 그런 우리 둘을 바라보던 조카 부부는 어쩔 줄 몰라 했다. 엄마가 겨우 진정을 찾자 사장님이 기가 막힌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아니, 숙모님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숙모님이 어릴 때 잃어버렸다는 그 딸이라고요? 작은 사모님도 눈을 부릅뜨며 맞장구 쳤다. 세상에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저 여자가 이 집 재산 노리고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여보, 이건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제대로 조사해봐야 해요. 친자 검사도 해봐야죠. 나는 조용히 코웃음을 쳤다. 친자 검사 어디 한번 해보시던가요?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사기를 쳐도 정도껏 쳐야지. 조카 부부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다. 나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우리 엄마한테 독을 먹여 죽이려고 한 건 당신
당신들이잖아요. 내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동안 누가 엄마한테 너무 정성껏 돌보지 말라고 했죠. 약도 먹이지 말라고 했던 게 누군데요. 나는 핸드폰을 꺼내 흔들었다. 내가 그거 다 녹음해 놨어요. 사장님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작은 사모님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거 가지고 어디 한번 경찰서에서 만나볼까요? 나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 순간 조카 부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사라졌다. 사장님은 한순간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내 이를 악물었다. 뭐, 녹음을 했다고? 그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저었다. 인연이 진짜 미쳤나 봐. 그러더니 갑자기 나에게 달려들려 했다. 그 순간 엄마가 나를 막아섰다. 당장 멈춰. 엄마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단호했다. 사장님은 움찔했다. 하지만 여전히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엄마는 한 손을 들어 작은 열쇠고리를 눌렀다. 삑삑. 금속성의 신호음이 집 안에 울려 퍼졌다. 조카 부부의 얼굴이 새파래졌다. 그들은 그 소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보안업체를 부르는 긴급 호출 장치야. 엄마는 차갑게 말했다. 그동안 내 재산을 노리는 거 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냥 눈 감아줬지. 내가 외로운 노인네라 너희들이 옆에서 싫은 내색 없이 지내주는 게 나쁘지 않았으니까. 엄마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어차피 이 재산 내 손에 쥐고 죽을 것도 아니고 일부는 사회에 환원할 생각이었다. 조카 부부의 눈이 흔들렸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너희들을 위해 남겨둘 생각도 했었어. 엄마는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욕심을 부려도 분수가 있지. 엄마의 눈빛이 매섭게 번뜩였다. 돈에 눈이 멀어서 지 수모를 죽이려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 딸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어. 엄마의 목소리는 더는 떨리지 않았다. 오늘부로 너희는 국물도 없다. 조카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경찰 불러서 콩밥 먹이는 게 내가 너희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야. 그 순간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보안업체 직원들이 도착한 것이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조카 부부는 더는 머뭇거리지 않았다. 그들은 굴욕도 잊은 채 불이 나게 도망쳤다. 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엄마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후회, 그리고 결단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손을 뻗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난 듯했다. 하지만 조카 부부는 그렇게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엄마가 내게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선언하자 그들은 곧장 소송을 걸었다. 저 여자는 숙모님의 친딸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사기입니다. 그들은 법정에서 소리쳤다. 나는 그들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엄마의 딸이었다. 그리고 조카 부부가 엄마를 죽이려 했다는 증거는 고스란히 내 핸드폰 속에 남아 있었다. 나는 두렵지 않았다. 지리멸렬한 법정 싸움이 이어졌다. 조카 부부는 어떻게든 내 존재를 부정하려 했다. 친자 검사가 필요합니다. 저 여자가 정말 숙모님의 친딸이라면 법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나는 그들의 말을 가만히 들었다. 그리고 친자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명백했다. 나는 엄마의 딸이었다. 법정은 조용해졌다. 판결이 내려졌다. 조카 부부는 살인미수와 공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은 법정에서 마지막까지 발악했다. 이거는 뭐야? 우리가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없어. 그러나 판사는 단호했다. 당신들이 뿌린 씨앗을 거둔 것뿐입니다. 법정에서 연행되어 나가는 조카 부부를 나는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 그 후 나는 엄마 곁에 머물렀다. 이제는 간병인이 아니라 딸로서. 엄마는 여전히 기력이 약했지만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냈다. 나는 엄마의 식사를 챙겼고 산책을 나갔으며
목욕을 도왔다. 그렇게 잃어버린 시간들을 하나씩 되찾아 나갔다. 엄마는 어느 날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내 남편과 아이들 데려와. 나는 엄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진지했다. 이제 같이 살아야지. 가족이잖아.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엄마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저택으로 들어왔다. 처음에는 남편도 어색해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엄마를 정모님이라 부르며 살갑게 대했다. 아이들도 곧 엄마를 따랐다. 그렇게 우리는 가족이 되었다. 엄마는 점점 건강을 되찾아갔다. 풍은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었지만 혼자 식사도 가능했고 몸도 훨씬 가벼워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의 얼굴에는 오래전 잃어버렸던 미소가 피어나고 있었다. 아마 엄마는 수십 년간 멀리 두었던 딸을 위해 마지막 남은 힘을 다 짜내며 살아내셨던 게 아닐까. 건강을 되찾아가던 엄마는 2년 뒤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눈을 감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엄마의 죽음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나는 무너졌다.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나를 덮쳤다. 하루가 다르게 기운이 빠지고 몇 달을 침대에 누워만 있었다. 세상이 흐릿해졌다. 모든 것이 무의미했다. 이럴 거면 왜 나를 다시 찾아왔어? 나는 속으로 몇 번이나 원망했다. 수십 년을 버려두었다가 겨우 2년 함께하고 떠나버린 엄마가 야속했다. 너무도 야속했다. 하지만 그 깊은 어둠 속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역시 가족이었다. 남편이 곁에서 묵묵히 내 손을 잡아주었다. 아이들이 조심스레 내 옆에 앉아 있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엄마가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위해 온 힘을 다했던 것처럼 나도 내 가족을 위해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다. 밥을 먹었다. 가만히 앉아 창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금씩 걸었다. 처음에는 한 걸음, 그 다음엔 2걸음. 나는 다시 일어섰다. 시간이 흐르며 삶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여유로워졌다. 엄마는 떠나면서 우리 가족을 위해 적지 않은 재산을 남겨주고 갔다. 나는 그 돈으로 남편과 함께 작은 일식집을 열었다. 그는 주방에서 칼을 잡았고 나는 손님들을 맞이했다. 우리 가게의 불빛은 매일같이 늦은 밤까지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남은 돈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자산 전문가에게 맡겨 다양한 분야에 투자했다. 어쩌면 엄마가 마지막까지 내게 남겨준 것은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살아갈 이유였을지도 모른다. 나는 가끔 생각한다. 35년 전 보육원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어린 내가 지금의 나를 본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리고 문득 깨닫는다. 인생은 정말 어디서 어떻게 풀릴지 모른다는 것을. 그러니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포기하지 말라고, 버티라고. 언젠가는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길이 열릴 수도 있다고.